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여러분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곧 나올 2차 지원금은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최대 5배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돕겠다고 시작한 이 민생지원금 정책,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지원금을 받고 나서 보니 이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써야 하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무엇을 사면 안 되는지,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 이런 복잡한 규칙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을 현금으로 살아온 세대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지폐를 만지고 동전을 세던 손으로 갑자기 카드를 긁고 스마트폰 앱을 눌러야 한다니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게다가 실수라도 하면 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정말 꼼꼼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부 발표문은 물론이고 각종 관련 자료들, 실제 피해 사례들까지 샅샅이 찾아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훨씬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심코 결제한 것,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쿠폰을 사용한 것, 심지어는 가족끼리 쿠폰을 바꿔서 쓴 것까지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욱 심각한 것은 2차 지원금 소식입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을 잘못 사용한 분들은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더욱 무섭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원금 관련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민생지원금 쿠폰 팝니다 라는 글들이 올라왔다가 삭제되기를 반복하고 있고 일부 상점에서는 은밀하게 현금화를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적발되면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똑똑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 지원금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알아낸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규모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차상위 계층에게는 2배인 30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거의 3배에 가까운 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어촌이나 소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의 보너스가 더해진 것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 활동의 기회가 적은 지역 주민들을 배려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정말 세심하게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금 지급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형태의 쿠폰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쿠폰은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사용 기한도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이 날짜를 넘기면 쿠폰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족각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정부는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를 돕는 것을 넘어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식당, 병원, 약국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가 복잡한 규정과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부정사용 사례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15만 원짜리 쿠폰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급전이 필요합니다. 15만 원 쿠폰을 12만 원에 팝니다. 라는 글과 함께 말입니다. 3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현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글을 본 젊은 회사원 김모 씨가 이를 구매했고 실제로 사용까지 했습니다. 둘 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인천의 한 치킨집 사장과 동네 주민이 미리 짜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주민은 15만 원 쿠폰으로 치킨을 주문한 것처럼 결제했지만 실제로는 치킨을 받지 않고 13만 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2만 원의 수수료를 치킨집 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은 것이죠. 이런 행위를 환전 또는 현금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훨씬 더 대담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잡화점에서는 아예 대놓고 쿠폰 현금화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15만 원 쿠폰으로 결제하면 실제 물건은 주지 않고 13만 5천 원의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손님은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자 탈세 행위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가족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모 씨 가족은 4인 가족으로 총 60만 원의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자 온 가족의 쿠폰을 모아서 아버지 명의로 사용했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각자 받은 쿠폰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SNS에 민생지원금 쿠폰 공동구매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쿠폰을 모아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조직적인 보조금 편취 행위로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 사용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먼저 부정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15만 원을 잘못 썼다면 15만 원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40만 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잘못 사용했다면 40만 원 전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최대 75만 원의 벌금을, 40만 원을 부정 사용했다면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장 9월에 시작되는 2차 지원금 10만 원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 앞으로 나올 에너지 바우처, 문화 바우처, 재난 지원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합니다. 부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주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 쌓아온 가게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쿠폰 50장을 모아서 현금화한 조직이 적발되어 관련자 전원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가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쿠폰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네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쿠폰 현금화를 도운 사실이 드러나 집단 고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원금은 1차와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 대상과 방식입니다. 1차 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2차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는 연소득 약 7,700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 기준이면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200만 원으로 적지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나 요트, 골프 회원권 같은 사치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판단하는데 이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2차 지원금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 단위 지급입니다. 1차 때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4인 가족이면 60만 원을 받았지만 2차는 개인별로 10만 원씩입니다. 즉,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이라면 부모님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만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많은 1인 가구와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막상 신청이 시작되면 초반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로페이 앱이나 네이버 지도 앱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차 지원금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부정 사용이 확인된 사람은 자동으로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1차 지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리한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기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로 동네 마트, 식당, 병원, 약국, 이발소,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들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게 입구에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제로페이 앱에서 검색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용기한 엄수하기입니다. 11월 30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날이 지나면 남은 쿠폰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아무리 아껴두고 싶어도 필요한 게 없어서 미뤄두고 싶어도 이 날짜가 지나면 한 푼의 가치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1월 마지막 주는 사람들이 몰려서 대란이 예상되니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사용을 완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입니다. 남편이 쿠폰을 부인이 대신 쓰거나 부모의 쿠폰을 자녀가 쓰는 것은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각자 받은 쿠폰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와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현금화 절대 금지입니다. 쿠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가짜 거래를 통해 현금을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병원비가 필요해도 월세가 밀려도 현금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실제 사용할 때 도움이 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를 잘 선택하세요.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결제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2시에서 4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적해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잔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가게에 가기 전에 제로페이 앱이나 쿠폰 발급처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가세요. 간혹 시스템 오류로 잔액이 틀리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확인하면 가게에서 당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영수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금액을 사용했을 때는 영수증에 쿠폰 사용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네 번째, 병원 이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세요. 병원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항목에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진료비, 약제비는 가능하지만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사기를 조심하세요. 최근 민생지원금으로 온라인 쇼핑 가능이라는 가짜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개인정보와 쿠폰 정보를 빼가려는 목적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증된 사이트가 아니라면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할인 행사와 연계하세요. 마트나 가게에서 할인 행사를 할 때 쿠폰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을 쿠폰으로 구매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2배가 됩니다. 각 가게의 행사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 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가족이 총 얼마의 쿠폰을 받았는지, 각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중복 구매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은 누가 살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효율적입니다. 여덟 번째, 동네 가맹점을 미리 파악하세요. 우리 동네에 어떤 가맹점들이 있는지 미리 둘러보고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막상 쿠폰을 쓰려고 하면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유효기간이 긴 상품을 구매하세요. 쌀, 라면, 화장지 같은 생필품이나 유효기간이 긴 식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쓸 물건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2차 지원금 신청을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증,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고 온라인 신청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신청 첫날은 접속자가 몰려서 어려울 수 있으니 며칠 후에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본인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제로페이 앱이나 쿠폰을 받은 플랫폼에서 전체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혹시 본인도 모르게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이 크게 감경됩니다.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벌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받으세요. 셋째,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면 소명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의 쿠폰을 실수로 사용했다거나 가맹점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아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하게 소명하세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복잡한 경우에는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큰 금액이 걸려 있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세요. 오늘 들은 내용을 가족, 친구, 이웃들과 나누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정보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함께 동행해서 도와드리세요. 혼자서는 어려워하는 분들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거나 쿠폰 사용을 도와드리세요.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동네 카페나 주민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함께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부정 사용을 막는 파수꾼이 되세요. 주변에서 부정 사용을 권하거나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길입니다. 민생지원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번 1차, 2차 지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3차, 4차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문화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우리가 규정을 잘 지킬 때만 가능합니다. 부정 사용이 만연하면 정부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미래에 더 많은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디지털 금융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정부 지원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배워두면 미래에 더 많은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상생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돈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의 경제적 도움이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동네 가게에서 쓴 돈은 그 가게 사장님의 수입이 되고 그 사장님은 다시 다른 곳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민생지원금,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기간에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현금화하지 않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지자체 콜센터, 제로페이 고객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세요. 그리고 실수를 했다면 숨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규정을 잘 지켜서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현명한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갈 때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민생지원금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정부의 손길입니다. 이 손길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